이 라팔 전투기 플랫폼 자체는 86년도부터 등장을 했죠. 상당히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4.5세대로 딱 지정을 하고 외형도 미래를 내다보고 스텔스 외형을 그대로 참고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버렸고 엔진도 더 추력이 높은 거 차이가 달라요. 같은 4.5세대가 아니에요.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 미국제는 살 수 없는 나라, 중국제나 뭐 러시아제도 바로 뭐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 거를 선택할 수 있다. KF-21 블록2가 블록1과 비교해서 갖는 가장 큰 기술적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알려진 대로 블록1은 이제 공대공 전투만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일반 그 재래식 폭탄, 뭐 무유도 로켓탄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밀 유도 무기를 장거리 공대지라든지 공대함 미사일 새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소위 이제 미션 컴퓨터 통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대공 전투, 공대공 미사일 중심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뭐 재래식이 그냥 뭐 무유도 무기들은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입을 하고 시장에 내놔야 되고 우리 실전 무대에 빨리 배치해야 되고, 왜냐면 아직도 우리 공군에서는 노후 전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 전투기라는 거는 3세대 KF-5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동북아시아 이 주변국 4강 주변국을 보면은 3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뭐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죠. 뭐 러시아나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변방이나 이제 J7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KF-21의 역할이 1차적으로 블록1이 그거로도 빨리 40대가 배치가 되는 게 이제 시급하고, 두 번째 블록2가 이제 80대인데, 이거는 이제 장거리 공대지, 국산 그 공대지 미사일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이것도 좀 서두르고 있는 편인데, 좀 저기 아주 시간이 좀 간당간당하죠. 블록2가 이제 시스템, 내부 이제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은 갖다 부착하는 미사일이 뭐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서로 이제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그 무기 체계의 어떤 플랫폼과 어떤 미사일과 어떤 무장이죠. 어떤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블록3라고 하는 이제 뭐 스텔스 전투 개발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엔진 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제 공동 개발입니다. 순수하게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과 함께 국제 공동 개발로 돼 있어요. 원래 10년 전부터 계획. 그래서 그런 플랫폼과 엔진 개발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블록1과 2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전투기로는 라팔, F-16V 등 기존 4.5세대 전투기와 경쟁해야 하는데 KF-21의 국제 경쟁력과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4.5세대라고 해서 똑같은 그 전투기로 생각하는데, 이 라팔 전투기 플랫폼 자체는 지금 한 80년대 말, 86년도부터 등장을 했죠. 상당히 오래된 그 플랫폼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리 뭐 날고 뛰는 프랑스라도 스텔스의 어떤 외형 그 기반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등장한 전투기고, 지금 이제 4.5세대의 라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량을 이제 시도를 해서 2013년도 이래로 시도를 해서 A사 레이더,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4.5세대, 0.5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 4세대 전투기로 출발했는데, 근데 워낙 기반이, 이 전투기 기반 출발점이 뭐 35년 이상, 40년 전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개념이 지금의 우리가 4.5세대랑 틀려요. 우리는 처음부터 10년 전에 이제 출발했죠. 4.5세대로 어떤 명식 딱 지정을 하고, 그래서 외형도 미래를 내다보고 디자인을 처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스텔스 외형을 그대로 참고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버렸고, 물론 이제 내부 무장창은 이제 그 다음에 블록3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 중심으로 뭐 도료를, 뭐 스텔스 도료를 한다든지 추가 개발 요소죠. 엔진도 더 추력이 높은 거, 그건 이제 그게 블록3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 시대적인 차이가 달라요. 같은 4.5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5세대로 엄밀히 따지면 일본의 F2 전투기도 2000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A사 레이더 구형이죠, 구형. 옛날 구형 A사 레이더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뭐 장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선전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4.5세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개량도 좀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같은 그 세대가 어느 시점에 등장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세대, 4.5세대가 이제 많이 이제 점유하고 있고, 5세대는 극히 이제 제한적인 국가들, 아니면 소량으로 유럽 중심으로 나토 국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주 최신 4.5세대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2까지 가서 120대까지 만들면은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목표로 하는 블록3가 바로 이제 203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40년에 완료를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5세대 전투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선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F-16V라는 것도 이 전투기도
그 플랫폼 외형 자체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A사 레이더를 넣기 때문에 4.5세대라 불러주는 거고 그 디자인 자체는 최초로 우리가 접했던 거는 1974년도. 이것도 상당히 50년 된 그 디자인 기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근본적으로 4.5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량을 기존 플랫폼을 개량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스텔스 목표를 기획을 해서 설계를 했느냐. 거기에 맞게 A사 레이더를 이제 그것도 최신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넣느냐. 소자 수가 이제 여러 개. 그래서 그거에 따라 능력이 이제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라팔 전투기는 현재 보니까 어느 정도 팔린 만큼 이제 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이제 남미 국가들이죠. 스웨덴은 슈퍼그리펜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콜롬비아, 페루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일종의 자기들이 국경선이 접해 있지 않더라도 그쪽 지역 영내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투기는 사이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마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다른 전투기다. 똑같은 4.5세대로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이 KF-11은 이제 지향을 하고 또 블록 2라는 거는 이제 아주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이거를 사주려는 충분히 많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판매를 전 세계 180여 개국, 190여 개국에 상도를 한다는 거 아니고 전투기를 이제 전력으로 삼는 나라가 50개국 미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근데 거기서 또 줄어들죠. 50개국 미만에서 이제 공산권, 구공산권이나 이제 회색 국가 중에서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 그렇게 하면은 실제 라팔과 또 비교해서 아니면 K9 자주포 이런 거 선례로 들면은 나라를 딸 수 있는 게 한 10여 개국은 이제 앞으로 롱텀으로 판매가 되지 않겠나. 또 온다라 블록 3가 또 나오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 미국제를 살 수 없는 나라, 중국제나 러시아제도 바로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2040년대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앞으로 이제 열릴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열하신 라팔이나 F-15E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인다. 다른 전투기다. 똑같은 4.5세대가 아니라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다른 무기 체계와 연계된 패키지 상품 수출 전략이 가능한가요? 이 패키지 상품 수출은 일단 폴란드가 그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은 그 아주 우수 고객이 우리한테 됐고 그 다음에 페루도 남미의 페루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형태 이런 패키지로 이제 묶어서 한번 이제 신뢰를 얻어가지고 판매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전투기 처음에 이제 F-50 중심으로 T-50이나 KT-1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속을 새기고 있는 KF-11까지는 이제 한국 무기 체계인데 또 수출 기반이. 근데 함정이나 지상군 무기 체계는 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유럽의 기반이 또 서로 이제 서로 이제 교류나 어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행정부의 또 수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제라든지 더 나가서 저쪽에 네덜란드 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많이 섞여가지고 도입을 이제 하고 함정 같은 경우 네덜란드제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이렇게 안 맞고 이게 패키지 수출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고 제한적인 거고 오히려 신규 어떤 우리 무기 도입국을 찾아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폴란드하고 이쪽이 이제 남미의 페루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폴란드나 필리핀, 페루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계약을 맺어야 되는 단계적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익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딴 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단 손에 쥔 고객들, 우수 고객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꾸 분산, 어떤 우리 세일즈 능력이나 어떤 신경 쓰는 어떤 방위사업청에 그걸 분산시키지 말고 현재 잡아놓고 우리 가시권에 들어온 나라들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완전하게 그 수익을 가져오자. 현지 생산을 하든 합작 생산을 하든 간에 수익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구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완결을 지어야 되고 최근에 호위함도 추가로 더 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존에 얘기된 거 말고 추가로 두 척을 더 사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F-50. 그리고 나중에 이제 KF-11도 살릴 나라인데, 그 다음에 호위함. 그리고 이제 지상군 무기 체계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소총류 같은 거는 이미 들어갔었고, 트럭. 옛날 이제 구형이긴 하지만 기아 자동차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판매할 물건이 오히려 필리핀이 더 많다. 그걸 더 확대를 하자. 지금 지상 무기 체계 지금 진출 못한 것 중에서 그 나라의 효과적인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105mm 트럭 자주포. 요거는 이제 실제 2017년, 16년, 17년도에 그 말라이 전투에서 105mm 견인포 가지고 이제 어떤 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견인포이기 때문에 트럭으로 끌고 와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105mm 트럭 자주포는 그걸 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필리핀군에 아주 필요한 무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신경 써야 되죠. 근데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K9 자주포에 떨어지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이거 팔면 얼마 남고 이거 팔면 이거밖에 안 남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들 쓰는 그게 이제 좀 사각지대인데 일종의 실무자들의 뭐 경영진들은 이것저것 다 팔기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너무 좀 소홀히 한 것 같고 저쪽이 뭐 뺏긴 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 뭐 자질구레한 무기들은. 그래서 그런 면을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있는 나라들을 더 좀 신경을 더 쓰자 하는 입장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은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F-21의 국산화 과제와 무장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K방산이 1975년 그 M16 A1 소총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미국제죠. 면허 생산이었고.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K9 자주포 전에 있었던 K55 자주포도 이제 미국제 M109 A2를 이제 한국화 시킨 거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쳤고, 항공무기도 이제 KF-16도 그런 최초의 이제 제대로 면허 생산해서 지금 T-50을 거쳐서 KF-11까지 왔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진도 이제 하나의 이제 거대한 과제인데, 근데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언론들이 잘못 소개하고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쓴 게 지금의 이제 스텔스 전투기 이번에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죠. 최초 이제 개발 진입을 하는 건데 국방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엔진은 뭐 국산 엔진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데 국산 엔진 아니에요. 아주 엄밀히 얘기해서 국제 공동 개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미 정부의 승인을 받고 최초의 2015년도에 KF-21의 엔진에 채택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KF-21이라는 게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120대로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보고 그 단계로 넘어가면 120대 이후에 블록 3죠. 그게 이제 KF-XX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추력을 더 높인 공동 개발을 하자. 그 F414 엔진 기존에 납부한 거에 발전형을 같이 하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기술 이전을 두 단계인데 처음에 뭐 13%를 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17% 줘서 거의 뭐 30%의 기술을 이제 고유의 기술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습득을 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동 개발로 들어간 거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뭐 그냥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단계를 블록 3, 스텔스 전투기 블록 3를 거친 다음에 그게 완성이 플랫폼 외형 그 설계죠. 뭐 내부 부장창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엔진하고 만나는 시점 결합이 돼서 딱 항공기가 완성되는 게 블록 3가 2040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개발 테스트 다 끝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엔진이 그 전에 3년 전에 결합이 이제 와서 만나서 이제 비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마치 지금의 엔진처럼 F414 엔진에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120대 곱하기 2대 하면 이제 240개 최소. 물론 이제 여분 또 따로 이제 스페어가 또 도입이 되겠지만. 이건 면허 생산이죠. 그러면 우리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카이가 처음에 KF-16 면허 생산했어요. 전투기,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KF-16 면허 생산했고. 그 다음에 국제 공동 개발이 바로 T-50, FA-50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엔진도 일단 G2사고 공동 개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완수를 하면은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으면서 바로 넘어가는 게 마치 KF-21처럼 6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가 혼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 블록 3 부분에 대한 거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6세대는 언급을 해도 그 다음 문제니까 또 다른 그 새로운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비율이 좀 비중이 낮아요. 근데 시중 언론에는 아주 과장되게 얘기해야 되고 예산을 또 개발 예산도 우리도 받아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돈을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 예산 중에 아니면 R&D 예산으로 산자부 쪽이라든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바로 6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래픽을 그렇게 보여주고. 근데 실제로는 블록 3 엔진 국제 공동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연구진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년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던 거 2015년도 그리고 이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말하는 걸 딱 보니까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유튜브나 언론에서 얘기한 거 달리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그 능력을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무기 체계, 엔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과정은 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내 것을 제대로 된 내 것을 만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KF-21이나 K2 전차가 그렇게 해서 나왔듯이 그 전에 다 면허 생산이었어요. K2 전차도
전에 K1A1이 있었죠.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미국의 면허 생산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였어요. 뭐 국내 공장에서도 뭐 다 이렇게 합했지만은 뭐 창작비도 우리가 다 하지만은 전차도 그랬고 전투기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도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중간 단계.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미사일들 온갖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이 착수가 됐죠. 이제 최근에 뉴스들이 나왔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그다음에 이제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근데 이것도 해당 뭐 이게 업체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면 아니면 AD들이라든지 사실 얘기를 좀 자세히 안 하죠. 뭐 외국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삐져나오는 얘기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제 타우러스, 지금 우리가 공군에서 250여 발 갖고 있는 타우러스를 뭐 여러 가지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제 무기가 아니고 이제 독일제 무기다 보니까 실제 ADD 중심으로 뜯어볼 수도 있었고 뜯어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상상, 추정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대로 카피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엔지니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게 좀 더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가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선이죠, 개량. 그래서 그런 기반에 결국 이제 독일제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미티어, 영국 중심으로 이제 다국적으로 만들었던 서유럽에서 또 그 미사일을 또 기반으로 모방해서 결국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지나면은 마치 중국의 최근 미사일처럼 아주 최신 미사일처럼 독자적인 자기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뭐 공대공 미사일도 중간 단계 미국의 암남을 흉내낸 미사일, 그 12형이죠. PL-12.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PL-15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게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사용해서 인도 공군을 몇 대 격추했고. 그래서 이 무기의 어떤 발전, 개발이라는 게 다 중간 단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못났다, 이게 뭐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떤 분야별로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독자 디자인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KDDX는 또 핵 문제고 미사일 쪽에서는 또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엔진은 또 이제 그런 단계고 그래서 진정한 이제 K 방산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또 제대로 혼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미국하고도 또 뭐 어느 정도 또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2030년대 향후 이제 5년 정도 지나야만 왜냐면 지금 미사일 같은 게 국내 개발하는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 양산 배치가 2032년에 또 기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별다른 얘기로 하면 양안 사태 시점이 또 위험한 시기는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다가오는 이제 시간을 보면은 2030년, 32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군사력 국방, 뭐 K방산 관련해서 또 중요한 새로운 또 2단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의 예전에 맞는 걸 지금 파는 거거든요. 현재 K2 전차나 뭐 K9 자주포, F-50이 이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물건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무기들이 2030년대 등장, 양산 배치되면 이제 그게 또 신제품으로서 이제 제2단계 K방산으로 이제 또 시장을 찾아 나가는 거죠. 수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좀 비하하고 이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KF-21 블록2를 의식해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투기 분야는 걔들은 이제 일단은 망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러시아에 뭐 쫓아가서 제발 주세요 해가지고 뭐 SU-35 도입한다 할지언정 그거는 거대한 4세대나 뭐 레이더 바꾸면 4.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스텔스에 보유를 하고 있고 더 도입이 되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KF-21의 스텔스 전투기가 나올 이제 예정이고 좀 몇 년만 좀 지나면은 물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미 격차가 항공 분야 지원기 포함해서 이미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한 게 재래식 무기가 격차가 육해공이다 벌어지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올인하고 투자한 게 이제 전략 무기죠. 소위 핵무기, ICBM, 한도탄, 그다음에 대형 방사포. 이제 앞으로는 또 드론에 더 이제 돈을 쓸 거고 이제 벌어온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온 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온 돈을 드론에 또 투자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전투기를 뭐 우리 KF-11 나온다고 해서 북한에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 다만 이제 움직임이 북한이 방공망을 이제 현대화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로 러시아가 이제 좀 기술을 이제 기술자들 사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왜냐면 국경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철도로 조용히 밤에 정찰 위성에서는 누가 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전투기 쪽이 아닌 러시아의 은밀한 기술 지원은 이제 방공망 개선 현재 북한판 S-300계열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향상시키기 개량형으로 만들게끔 도와줄 수는 있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이제 잠입을 해서 그래서 그 방공망을 강화하지 않을까.
대공 미사일 쪽으로. 기존의 스텔스는 거리에 레이더 탐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다 회피가 되는데 좀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KF-21의 어떤 그 스텔스가 안 된 블록 1, 2 이 경우에는 좀 견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대공 미사일 쪽으로, 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 쪽으로 이제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북한이 그 어떤 자기들이 군비 투자, 개발, 무기 개발에 전투기는 이미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개발 이거는 이미 1989년 이후 그 방연 공장에서 미국식 거를 이제 우리의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KF-16 면허 생산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전투기로 뭐 개발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 입장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마치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군이 그 지대공 SA-2 가지고 미군 전투기들, 미국의 해군 해병대 공군 전투기를 뭐 많이 격추했듯이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강화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개량형을 개발 완료해서 대량 생산을 나름대로 해서 전 지역에 부대 배치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드론 공장도 북한이 세운다고 하고 있고, 뭐 우리도 뭐 긴급 도입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위협이, 새로운 재래식 무기의 어떤 위협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는 뭐 지금부터이긴 한데, 이것도 뭐 향후 한 2028년 넘어가면은 위협으로 이제 등장하죠. 그때 우리 또 KF-21 전투기가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부대가 배치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 또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북한의 어떤 전투기 관련돼서는 이미 뒤처지고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